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첩첩산중이라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겨울이면 눈이 사람 키만큼 쌓여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을 갈고 나무를 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마을의 가장 끝자락 대나무 숲이 우거진 언덕 위에는 아무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외딴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의 여느 초가집과는 달리 검은 기와를 얹은 번듯한 모양새였으나 언제나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한낮에도 서늘한 기온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에 사는 주인을 어려워하면서도 그가 그려내는 그림 솜씨만큼은 신선히 내려와 손을 빌려준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하곤 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장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화가였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방 안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을 보지 못해 백지장처럼 하얗고 눈매는 깊고 서늘하여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장원은 낮에는 주로 잠을 자거나 대청마루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비로소 방 안에 불을 밝히고 붓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밤새도록 촛불 아래서 무엇을 그리는지 궁금해했지만 장원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좀처럼 남에게 보여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바람결에 실려오는 종이 스치는 소리와 알 수 없는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만이 대나무 숲을 지나 마을로 흘러내려올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밤 장원은 평소와는 다른 엄숙한 표정으로 자신의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귀한 비단으로 만든 하얀 화폭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먹을 까는 벼루 대신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담긴 작은 백자 그릇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장원은 가만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상을 정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하얀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마주한 자의 벅찬 설렘과 긴장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부터 아주 특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장원은 천천히 눈을 뜨고 붓을 드는 대신 자신의 품속에서 날카롭게 벼린 작은 은장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일렁이는 방 안에서 은장도의 날은 섬뜩하리만큼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왼쪽 검지 끝을 은장도 끝으로 살짝 찔렀고 그 순간 붉고 선명한 피 한 방울이 맺혀 백자 그릇의 맑은 물 위로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물속으로 퍼져나가는 붉은색은 마치 살아있는 꽃잎이 피어나는 것처럼 영롱하고 아름다웠으며 장원은 그 모습을 홀린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기 위한 물감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화폭에 불어넣는 의식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가 섞인 붉은 물을 붓에 흠뻑 적셔 하얀 비단 위로 가져갔습니다. 붓끝이 비단에 닿는 순간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이 화폭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원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으면서도 섬세했고 붓이 지나간 자리에는 신비로운 짐승의 형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우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산짐승이 아니라 전설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기이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여우였습니다. 장원은
여우의 몸통을 그리는데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았지만 털 한 올 한 올을 표현할 때는 숨조차 쉬지 않고 집중했습니다. 붉은 먹물은 비단에 스며들며 마치 실제로 피가 흐르는 듯한 생동감을 주었고, 그림 속의 여우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꿈틀거리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 안에는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기묘한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원이 그리려는 것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즉 구미호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구미호는 사람을 홀리고 해치는 유물로 알려져 있었으나 장원의 붓끝에서 탄생하고 있는 여우는 사악함보다는 슬픔과 고귀함이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오늘 밤 첫 번째 꼬리를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이 그림은 하룻밤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매일 밤 자신의 피를 바쳐 꼬리 하나씩을 정성껏 그려 넣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금기의 그림이었습니다. 장원은 붓을 놀려 여우의 엉덩이 부분에서 길고 풍성하게 뻗어나가는 첫 번째 꼬리를 그려나갔습니다. 꼬리의 곡선은 부드럽고 유려했으며 붓끝이 지나갈 때마다 붉은 털이 바람에 날리는 듯한 형상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꼬리를 그리는 동안 장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갔습니다. 자신의 피를 사용하는 탓인지 붓질을 한 번 할 때마다 몸 안의 기운이 쑥쑥 빠져나가는 듯한 현기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장원은 붓을 놓지 않았고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림 속의 여우와 교감하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다시 만날 준비를 시작하는구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공명하며 기이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촛불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크게 흔들리며 장원의 그림자를 벽면에 거대하게 들이웠고 그 그림자는 마치 춤을 추는 듯 일렁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삼경을 알리는 시간, 마을의 개들이 이유 없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장원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을 짐승들이 먼저 감지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저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고 있었고 오직 장원만이 깨어 이 신성하고도 위험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꼬리가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비단 위에 그려진 여우의 형상은 붉은 빛을 미약하게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촛불에 반사된 빛이 아니라 그림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요사스러운 광채였습니다. 장원은 그 빛을 보자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를 느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꼬리의 마지막 끝부분을 날렵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꼬리가 완성되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장원은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듯 멍하니 완성된 꼬리를 바라보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꼬리는 단순히 그려진 것이 아니라 마치 비단 속에서 털이 솟아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원은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림 위를 쓰다듬어 보려다가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꼬리 하나가 생겨났을 뿐 앞으로 8번의 밤을 더 보내야만 완전한 모습의 구미호가 이 세상에 현신할 수 있었습니다. 장원은 붓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피가 섞인 먹물이 담긴 그릇을 조심스럽게 치우고 붓을 깨끗한 물에 씻어 정리했습니다. 손가락의 상처는 이미 아물어 있었지만 핏기는 전혀 돌아오지 않아 마치 죽은 사람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장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몸을 지탱하기 위해 책상을 짚은 그의 손등 위로 힘줄이 파랗게 도드라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단순히 체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깎아먹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멈출 생각이 주어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일 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장원은 완성된 그림을 아무나 볼 수 없도록 두꺼운 천으로 덮어 깊숙한 곳에 갈무리했습니다. 이 그림은 햇빛을 보면 그 효력을 잃고 붉은색이 검게 타버린다는 금기가 있었기에 해가 뜨기 전에 반드시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습니다. 그림이 사라진 책상 위에는 여전히 묘한 비린내와 향기가 섞인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장원은 그 냄새가 싫지 않은 듯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장원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자리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방금 그린 붉은 꼬리의 잔상이 아른거리며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눈을 치우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그 누구도 지난밤 마을 끝자락 외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 사이에서 간밤에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을 뿐입니다. 어젯밤 따라 개들이 왜 그리 짖어대던지 산에서 늑대라도 내려온 게 아닌가 싶어요. 한 아낙의 말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그 불안의 원인이 산짐승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신비롭게 여기던 화가의 방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깊은 잠에 빠져있던 장원은 꿈속에서 거대한 붉은 여우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여우는 아직 꼬리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크기는 집채만했고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했습니다. 여우는 장원을 향해 천천히 다가와 거친 혀로 그의 상처난 손가락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감촉은 까칠하면서도 따뜻하여 장원은 잃어버렸던 기운을 되찾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우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장원은 그 눈빛을 통해 여우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의 계약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키기 위한 절대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장원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멍하니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찔렀던 상처 자국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오늘 밤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피를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두 번째 꼬리를 그려야 했습니다. 꼬리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자신의 생명은 줄어들겠지만 그림 속의 존재는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장원은 대청마루로 나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았습니다. 눈 덮인 마당의 풍경은 고요하기 그지없었으나 그의 눈에는 온 세상이 붉게 물들어 보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늙은 매화나무 가지 위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장원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까마귀의 검은 눈동자가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장원은 잠시 흠칫했습니다. 마을 쪽을 바라보니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아주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간,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원은 그림 그릴 준비를 위해 마을로 내려가지 않고 집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붓의 상태를 점검하고 비단을 덮어둔 천을 한 번 더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저녁을 지어 먹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오직 다가올 밤만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수도승과도 같았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자 장원의 가슴은 다시금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그는 다시 붉은 피를 흘려야 하고 그 피는 붓끝을 타고 전설 속의 존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낼 것입니다. 두 번째 꼬리는 첫 번째 꼬리보다 더 크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만큼 더 많은 피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질 무렵 장원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자세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은장도를 꺼내들었고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깊게 찔렀습니다.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그릇에 담긴 물을 더욱 진하게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피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덮어두었던 그림 속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주인의 피를 기다렸다는 듯 그림 속의 여우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원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내고 어젯밤 완성한 첫 번째 꼬리 옆에 붓을 가져다 댔습니다. 이미 그려진 첫 번째 꼬리는 하루 동안 더욱 선명해져 있었고 붉은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두 번째 꼬리의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붉은 먹물이 스며들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꼬리는 첫 번째 꼬리와 얽히고 설키며 춤을 추듯 뻗어나갔고 그림은 점점 더 기이한 아름다움을 더해갔습니다. 장원의 얼굴은 핏기를 잃어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일 지경이었지만 그의 눈동자만은 광기에 가까운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밤, 사흘밤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밤 장원은 꼬리 하나를 더했고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갔습니다. 뺨은 홀쭉해지고 눈 밑은 검게 그늘이 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꼬리가 그려지던 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장원의 집 근처를 지나던 나무꾼이 붉은 불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불빛은 촛불이라기엔 너무나 붉고 요사스러웠으며 집 안에서는 사람이 아닌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장원의 집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려움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원은 문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오로지 화폭 위의 여우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꼬리가 완성되던 날 밤, 장원은 처음으로 그림 속 여우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붓끝을 통해 전해져 오는 진동이 그의 팔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림은 이제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과 피를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는 태아와도 같았습니다. 장원은 그 고동 소리에 맞춰 자신의 심장도 함께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여섯 번째 꼬리를 그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장원의 손가락은 성한 곳 없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몸 안에 피가 부족하여 수시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그림 속의 여우는 이제 몸통과 5개의 꼬리를 가진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아직 그려지지 않은 얼굴 부분에서는 형체 없는 눈빛이 장원을 쏘아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원은 붓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오. 내 곧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수많은 귀신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왔지만 장원의 귀에는 오직 붓이 비단을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꼬리가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자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팽팽해졌습니다. 이것은 금기를 넘어서는 행위였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장원은 되돌아갈 길을 스스로 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그림을 완성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처럼 묵묵히 붉은 붓질을 이어갔습니다. 여섯 번째 꼬리가 완성되는 순간 장원의 집 지붕 위로 벼락이 치듯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맑았고 눈만 내릴 뿐 천둥은 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내지르는 고함 소리 같기도 했고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장원은 그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붓을 내려놓으며 쓰러지듯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핏물인지 붉은 먹물인지 모를 액체가 번져 있었고 그의 눈은 천장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꼬리는 셋.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밝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개운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지붕과 마당을 하얗게 덮어버려 세상은 더욱 깨끗해 보였으나 공기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눈을 쓸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간밤에 들렸던 천둥 같은 소리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어 그 괴상한 소리에 대해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밤새 산짐승이 크게 울었거니 혹은 늙은 나무가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졌거니 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하루는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며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칠성이라 불리는 부지런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힘이 장사이고 겁이 없어 남들이 꺼리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나무를 해오곤 했습니다. 칠성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발이 푹푹 빠졌지만 겨울때감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짧은 겨울이라 서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속에서 마주친 노루를 쫓느라 그만 시간을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숲속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나무 한 짐을 지게에 싣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크게 두 갈래가 있었는데 하나는 마을 입구로 바로 이어지는 큰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원의 외딴 집 뒤편 대나무 숲을 지나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큰 길로 갔겠지만 날이 너무 어두워지고 배가 고팠던 칠성은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대나무 숲길을 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가 음산하다며 피하곤 했지만 칠성은 귀신이 나오면 지게 작대기로 때려잡지 하며 호탕하게 웃어넘기던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대나무 숲 입구에 들어선 순간 칠성은 평소와는 다른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대나무 잎들이 서걱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걸음을 재촉하여 장원의 집 울타리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칠성은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냄새에 저절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잡았을 때
나는 피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무덤에서 나는 흙냄새 같기도 한 아주 역하고 기분 나쁜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이 양반이 집에서 굿이라도 하나? 칠성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장원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집은 죽은 듯 고요했지만 안방의 문틈으로는 붉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호롱불이라면 노란빛이어야 마땅한데 그 불빛은 마치 핏물에 적신 천을 대놓은 것처럼 섬뜩한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끙끙 앓는 소리인가 싶더니 귀를 기울일수록 그 소리는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변해갔습니다. 칠성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산에서 곰이나 호랑이를 만났을 때도 떨지 않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는 사람의 말소리도 섞여 있는 듯 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지게를 고쳐 맬 새도 없이 허둥지둥 발걸음을 옮기려 했으나 마치 땅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붉은 불빛이 일렁이며 창호지 문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것은 분명 앉아있는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그 뒤로 꼬리처럼 보이는 긴 물체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림자의 꼬리는 계속해서 움직이며 그 수가 늘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림자는 더욱 선명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히! 칠성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그만 눈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떼고 말았습니다. 지게에 실려있던 나무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집안에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정적은 소음보다 더 무서운 법입니다. 칠성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방문이 열리고 저 안에 무언가가 튀어나올까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대신 집안에서 누구냐 하는 낮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장원의 것이었지만 예전의 맑은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듯한 쇠긁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대답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쏟아진 나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빈지게만 짊어진 채 네 발로 기어서 그곳을 도망쳤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해서야 칠성은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온몸은 땀과 눈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나무는 다 어디다 두고 빈지게만 지고 오슈? 산에서 도깨비라도 만났어? 칠성은 아내의 말에 대꾸할 기운도 없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물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마라. 내 평생 그런 꼴은 처음 봤다. 그 집, 장원, 선비네 집 말이다. 거기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칠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칠성이 헛소리를 하며 알았다는 이야기가 벌써 아내의 입을 통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글쎄, 칠성아범이 어젯밤에 장원 선비네 집 앞을 지나다가 기절초풍을 했다지 뭐야. 무슨 일인데 그래? 귀신이라도 봤대? 아낙네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눈이 탄 칠성이 비틀거리며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칠성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어젯밤의 공포를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나 버거웠기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그 집 방 안에 붉은 불이 켜져 있는데 그림자가 괴물이었어. 꼬리가 수십 개는 달려 보였다니까. 칠성의 말에 사람들은 에이, 설마 잘못 봤겠지 하며 믿지 않으려 했지만 칠성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여 마냥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도 그 집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거나 밤새 짐승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나도 며칠 전부터 그쪽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바람에 실려오는 걸 맡았어. 꼭 짐승 잡는 백정마을에서나 날 법한 냄새였지. 한 노인의 말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칠성의 목격담은 반나절도 되지 않아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장원의 집 쪽을 쳐다보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마을의 평화롭던 공기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탁해졌습니다. 장원 선비가 미쳐서 산짐승을 잡아다 방 안에서 구슬한다더라. 아니라네. 둔갑하는 여우에게 홀려 제 살을 깎아 먹이고 있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장원의 집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아무도 그 집 문을 두드려 볼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마을이 시끄러운 줄도 모르고 장원은 깊은 병에 든 사람처럼 방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오직 밤이 되면 자신의 피를 뽑아내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어젯밤 6번째 꼬리를 완성한 후 그는 거의 혼절하다시피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여우는 이제 장원보다 더 큰 몸집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눈빛은 탐욕스럽기보다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장원은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원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7번째 꼬리를 그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제 성한 곳이 없어 어디를 찔러야 피가 나올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다가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사내는 사람이 아니라 반쯤 시체가 된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기이할 정도로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셋 남았다. 장원은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완성해야만 자신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장원이 붓을 들 준비를 하는 동안 마을의 촌장이 칠성의 집을 찾았습니다.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학식이 높은 어른으로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칠성을 불러앉히고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칠성아, 아무리 밤길에 헛것을 보았다 한들 어찌 양반의 집을 두고 요망한 소문을 퍼뜨린단 말이냐. 함부로 남의 말을 하면 입에 구업을 짓는 법이다. 칠성은 억울했지만 촌장의 위험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지 마라. 마을 인심만 흉흉해진다. 촌장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집을 나서는 촌장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촌장 역시 며칠 전부터 장원의 집 쪽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서서 멀리 대나무 숲 언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다 졌는데도 장원의 집 위하늘은 검푸르지 않고 묘하게 붉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멍이 든 것처럼 불길한 색깔이었습니다. 게다가 평소라면 저녁 밥 짓는 연기가 올라와야 할 굴뚝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장원 선비,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가? 촌장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촌장은 젊은 시절 서당에서 글을 읽으며 기이한 이야기들이 적힌 고서들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사람의 진기를 붓끝에 쏟아부으면 그림이 혼을 얻어 살아난다는 옛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설마하니 점잖은 선비가 그런 사수를 부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붉은 기운과 칠성의 목격담이 예사롭게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촌장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밤은 이미 깊었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날이 밝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불안은 밤새 내리는 눈처럼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다시 장원의 방. 7번째 꼬리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팔뚝의 혈관을 터뜨려 피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피로는 그 거대한 꼬리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붉은 피가 백자 그릇에 가득 차오르자 방 안의 공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미친 듯이 두드렸고 방구석에 놓인 촛불은 꺼질 듯 말 듯 춤을 추었습니다. 장원은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붓끝이 비단에 닿을 때마다 장원의 생명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따랐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희열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7번째 꼬리는 앞서 그린 꼬리들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화려했습니다. 분놀림 한 번에 수천 개의 털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장원은 이제 자신이 붓을 움직이는 것인지 붓이 자신을 움직이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림 속의 여우가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 오시오. 나에게 오시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하고 그리운 목소리여서 장원은 눈물을 흘리며 붓질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붉은 먹물과 섞였고 그림은 더욱 신비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개들이 지저대다가 갑자기 깨갱거리며 숨어버리기를 반복했고 소와 닭들도 불안한 듯 울어댔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미물들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포식자의 등장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 같은 환청에 이불을 뒤집어 쓴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짓눌려 숨죽이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오직 장원의 집에서만 붉은 빛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어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7번째 꼬리가 완성된 순간 장원은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얀 한지장판 위로 검붉은 피가 꽃처럼 번졌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림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여우는 이제 거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고 7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장원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8이다. 그의 몸은 부서질 듯 약해졌지만 그림을 향한 집착은 오히려 더욱 강렬해져 광기 어린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거센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불경한 의식을 세상으로부터 감추려는 듯 하늘은 억수 같은 눈을 퍼부었습니다. 장원의 집은 눈 속에 파묻혀 고립되었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붉은 요기는 점점 더 농밀해져 갔습니다. 촌장은 잠들지 못한 채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붉게 빛나는 저 언덕 위의 집이 마치 마을을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가봐야겠구나. 촌장은 굳은 결심을 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속절없이 다가오고 있었고 멈출 수 없는 수레바퀴는 파국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그치지 않고 사흘 낮밤을 꼬박 퍼부은 탓에 마을은 마치 하얀 무덤 속에 갇힌 듯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길이란 길은 모두 끊기고 사람의 허리춤까지 차오른 눈더미는 이웃집 마실조차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촌장은 이른 새벽부터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칠성어미가 챙겨준 두터운 손바지를 입고 털신을 신었지만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은 옷깃을 파고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촌장의 눈썹과 수염에는 금세 하얀 성에가 끼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기필코 장원 선비의 집을 찾아가 그 불길한 기운의 정체를 밝히고 마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원인을 끊어내리라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촌장이 마을 어귀를 지나 대나무 숲으로 향하는 언덕길에 들어섰을 때 그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공기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마을 쪽은 모든 것이 얼어붙을 듯 차가운 냉기로 가득한데 장원의 집으로 가까워질수록 기이하게도 훈훈한, 아니 미지근하고 끈적끈적한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길 위에는 산짐승의 발자국 하나 찍혀있지 않았고 대나무 숲의 까마귀들조차 자취를 감추어 숲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오직 촌장의 발이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를 꽉 쥐고 가파른 언덕을 한 발 한 발 힘겹게 올랐습니다. 마침내 장원의 집 대문 앞에 당도했을 때 촌장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때는 마을의 자랑거리였던 번듯한 기와 집이 불과 며칠 사이에 폐가처럼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담장은 여기저기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 심어진 나무들은 검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대문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지독한 비린내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냄새와 썩은 꽃향기가 뒤섞인 듯한 냄새로 맞는 순간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는 요사스러운 악취였습니다. 촌장은 옷소매로 코를 막으며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장원선비 계시오. 대답은 없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대문이 열리자 황량한 마당이 드러났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이 쌓여 있었지만 안채로 이어지는 대돌 위에는 붉은 핏자국 같은 얼룩들이 점점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촌장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안채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창호지 문은 곳곳이 찢겨 있었고 그 틈으로 방 안의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장원, 선비, 나 촌장이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촌장이 재차 불렀지만 방 안에서는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촌장은 결심을 굳히고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촌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방바닥에는 피가 묻은 헝겊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구석구석에는 깨진 그릇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장판 속 방 한가운데 장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다기보다는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정하고 맑은 얼굴을 가졌던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눈월이 비하하게 들어가고 뺨이 푹 패인 해골 같은 형상이 촌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옷은 붉은 얼룩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에는 여전히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장원 선비, 이 무슨 꼴인가? 촌장은 놀라움에 소리치며 방 안으로 들어서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붉은 기운이 외부인의 침입을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장원은 초점 없는 눈으로 촌장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촌장 어른, 누추한 곳에 어인 발걸음이신지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기이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촌장은 혀를 차며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 인사가 중요한가? 자네, 몰골을 좀 보게. 당장 붓을 놓고 의원을 불러야 하네. 이러다간 자네 목숨이 위태로워. 그러나 장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장원의 시선은 촌장을 지나쳐 뒤에 놓인 병풍 뒤쪽을 향했습니다. 촌장이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병풍 뒤에는 거대한 하얀 비단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먹으로 그려진 기이한 형상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본능적으로 저 그림이 모든 사단의 원흉임을 깨달았습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자네가 밤마다 피를 토하며 그리고 있다는 게 저 요망한 그림인가? 촌장은 지팡이를 들어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요망하다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분이십니다. 장원은 몽유병 환자처럼 중얼거리며 몸을 비틀어 그림을 가리려 했습니다.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분이시라. 장원의 태도에 촌장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네가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먼. 사람의 피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에 악귀가 깃든다는 말을 듣지 못했나. 당장 저 그림을 찢어버리고 정신을 차리게. 촌장은 호통을 치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 그림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 크악 하는 맹수의 포효 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촌장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장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병풍 뒤 그림이 있는 곳에서 터져나온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다가 다시 붉은색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걸려있는 비단이 바람도 없는데 거세게 펄럭였고 그 안에서 시뻘건 눈광 두 개가 번뜩이며 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촌장은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무언가가 종이 껍질을 쓰고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장원이 낮게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이분은 노하셨습니다. 낯선 이가 허락도 없이 당신을 보려 했으니까요. 어서 나가십시오. 제 힘으로도 이분을 진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장원의 눈은 이제 완전히 붉게 변해 있었고 입가에는 피거품이 보글거렸습니다. 촌장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렀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집을 불사르겠네. 그리 알게. 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리치며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촌장이 떠난 후 장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8번째 꼬리를 그려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단 2개의 꼬리만이 남았습니다. 장원은 비단 앞으로 기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라 그렇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소서. 장원이 엎드려 빌자 그림 속의 붉은 눈빛이
서서히 잦아들며 다시 평온한 그림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장원은 다시 은장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10손가락과 팔뚝에는 성한 혈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찔러야 피가 나올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장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허벅지의 굵은 혈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8번째 꼬리는 그 크기가 거대하여 많은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허벅지에 칼을 대고 힘껏 그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검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장원은 고통에 신음하며 그 피를 넓은 대접에 받아냈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원은 혼미해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붓을 피해 듬뿍 적셨습니다. 8번째 꼬리를 그리는 과정은 그야말로 사투였습니다. 붓을 한번 그을 때마다 장원의 생명력이 뭉텅뭉텅 잘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새어버렸고 피부는 노인처럼 쭈글쭈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의 여우는 반대로 점점 더 젊고 강인한 생명력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털은 윤기가 흐르고 근육은 탄탄해 보였으며 7개의 꼬리가 살랑거리며 8번째 꼬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눈보라는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수천 명의 여인이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렸고 눈송이는 핏빛을 띤 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창문을 판자로 덧대고 이불 속에 숨어 떨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회관에 장정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하려 했지만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이 노했다. 필시 저 화쟁이가 금기를 어긴 게야. 노인들은 묵주를 돌리며 기도를 올렸고 젊은 안악들은 아이들을 껴안고 울먹였습니다. 장원의 붓질은 느려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8번째 꼬리에 풍성한 곡선이 완성되어 갈 무렵 방 안의 벽과 천장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간 자체가 그림의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장원의 귀에는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것은 그림 속 여우의 목소리이자 장원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눈앞이 흐릿했지만 감각만으로 붓을 움직여 마지막 터치를 끝냈습니다. 8번째 꼬리가 완성되자 그림 속 여우가 고개를 들어 장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림은 단순한 평면이 아니었습니다. 여우의 코끝이 비단 밖으로 튀어나와 킁킁거리는 듯 입체적으로 보였고 8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져 방 안을 가득 채우는 환영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원은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취해 고통조차 잊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장원은 피 묻은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껴안으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장원은 더 이상 앉아있을 힘조차 없어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고 숨결은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목숨을 잃었을 상태였지만 그림과의 연결고리가 그를 억지로 살려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밤 마지막 9번째 꼬리를 그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위태롭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루 밑의 쥐들조차 공포에 질려 도망친 텅 빈 집에서 장원은 시체처럼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눈보라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외양간의 소들이 밤새 날뛰다 뿔이 부러졌다는 집도 있었습니다. 촌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 낮 반나절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촌장은 벽에 걸린 낡은 장검을 꺼내어 닦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붓만 잡던 그의 손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한편 장원의 꿈속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붉은 하늘, 붉은 땅,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구미호. 여우는 이제 8개의 꼬리를 펄럭이며 장원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여우가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고 꽃이 피어났습니다. 여우는 장원의 앞에 멈춰 서서 인간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나의 반쪽이여, 고통스러운가? 장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행복합니다. 당신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육신이 가루가 되어도 좋습니다. 여우는 슬픈 눈으로 장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밤 마지막 꼬리가 그려지면 너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도 좋은가? 장원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꿈속의 대화는 비장하고도 애틋했습니다. 장원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삶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 그림 속의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장원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석가래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 물동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물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얼음 조각을 입에 넣고 깨물며 갈증을 달랬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해가 떴지만 구름에 가려 세상은 잿빛이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장정 10수명을 모아 횃불과 몽둥이를 들게 했습니다. 가자. 저 요물이 우리 마을을 다 집어삼키기 전에 결판을 내야 한다. 촌장의 외침에 장정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눈길을 헤치고 장원의 집으로 향하는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장원의 집은 짙은 안개에 쌓여 형체조차 흐릿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승의 집이 아닌 저승의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장원은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을 느꼈습니다. 땅의 울림이 그에게 위험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칠 생각도 맞서 싸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붓과 먹을 정리하고 최후의 의식을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9번째 꼬리, 그것만 완성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장원은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마지막 피는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뽑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저고리를 풀어헤치고 앙상한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희미하게 뛰고 있는 심장 박동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아! 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장정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원 선비, 당장 나와라! 그 그림을 내놓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장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늦으셨습니다. 어르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붓을 꽉 쥐고 비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해가 지기만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림이 스스로 어둠을 불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오직 그림만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든 횃불의 불빛이 장원의 집 마당을
어지럽게 비추었고 그들의 고함 소리는 눈 덮인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높이 쳐들며 제일 앞에서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장원 선비,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썩 나와서 이 사단에 대해 해명하라. 촌장의 외침은 비장했지만 막상 마당에 들어선 사람들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장원의 집 안채는 짙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오직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핏빛 서광만이 요사스럽게 일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따뜻함이라곤 전혀 없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무도 선뜻 저 방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장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어차피 막을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침착했습니다. 촌장은 마음을 다잡고 모두 나를 따르라 하고 소리치며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낡은 창호지문이 힘없이 부서져 내리며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들이닥친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천장과 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자욱했고 그 안개 속에서 거대한 하얀 비단폭만이 공중에 뜬 채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원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해져서 너덜거렸고 가슴팍은 붉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으며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하얗게 질려 뼈마디가 훤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압도한 것은 장원의 몰골이 아니라 그 뒤에 걸린 그림이 뿜어내는 거대한 위압감이었습니다. 그림 속의 여우는 마치 살아있는 맹수처럼 눈을 번뜩이며 침입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촌장은 말문이 막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림 속의 여우는 8개의 꼬리를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 꼬리 하나하나가 마치 거대한 구렁이처럼 꿈틀거리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원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가슴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붓에 적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군요. 이토록 고귀한 존재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장원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자 촌장은 본능적으로 그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돼. 그 붓을 멈춰라. 그 붓을 긋는 순간 우리 마을은 끝장이다. 촌장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장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그를 튕겨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촌장이 뒤로 나뒹굴자 장정들이 기겁하며 물러섰습니다. 방 안에는 윙윙거리는 소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수만 마리의 벌떼가 날아다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장원은 그 소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붓끝을 비단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 꼬리를 그릴 차례였습니다. 붓끝이 비단에 닿자 붉은 잉크가 번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꽃이 옮겨 붙듯 화르륵 타오르는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장원의 붓질은 느리고 신중했습니다. 이미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그는 오직 정신력 하나로 붓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9번째 꼬리는 앞선 8개의 꼬리를 감싸 안으며 가장 크고 화려하게 뻗어나갔습니다. 붓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공간이 우지끈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방 안의 기물들이 덜덜 떨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기이한 의식이 끝나기만을, 그리고 자신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빌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장원이 붓을 떼었습니다. 9번째 꼬리의 끝부분이 날카롭게 마무리되는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안개가 순식간에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장원은 붓을 떨구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어린아이처럼 해맑고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나의 본체시여. 장원이 허공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때 그림 속의 여우가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 눈을 깜빡인 것입니다. 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여우는 그림 밖으로 앞발을 내디뎠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걸어 나오듯 여우는 화폭을 넘어 현실의 공간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 크기만 하던 여우는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순식간에 집채만한 크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방 안이 꽉 찰 정도로 거대한 구미호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털은 눈보다 더 희고 눈동자는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붉었습니다. 9개의 꼬리는 부채처럼 펼쳐져 방 안의 천장을 뚫을 듯 넘실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성스러움과 공포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요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산신이나 전설 속의 영물처럼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앞에 서 있는 작고 초라한 인간 장원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장원은 거대한 여우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을 만난 듯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숙여 장원의 얼굴에 자신의 코를 맞대었습니다. 고생했다. 나의 조각이여. 여우의 목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굵고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원은 떨리는 손으로 여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천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Is Bruce, my 구란소이, 이파 구란소이.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원이 여우에게 잡아먹힐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여우는 입을 벌려 장원을 해치는 대신 장원을 감싸한 듯이 꼬리로 그를 휘감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원의 몸이 빛의 입자가 되어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붉은빛 가루가 된 장원의 육신은 여우의 하얀 털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합쳐지는 신성한 융합의 과정이었습니다. 장원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여우에게 흡수되자 여우의 털에서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프면서도 장엄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의 지붕이 그 소리의 파동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가며 하늘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열린 지붕 틈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여우의 몸을 비추자 여우는 더욱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붉은 욕이나 비린내는 온데간데 없고 맑고 향긋한 꽃향기만이 진동했습니다. 여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붉은 눈동자와 마주친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여우는 사람들을 해칠 듯이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여우는 촌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동안의 소란에 대한 사과이자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임을 알리는 작별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촌장은 얼떨결에 맞절을 하며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여우는 가볍게 몸을 날려 지붕 뚫린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9개의 꼬리가 무지개처럼 하늘의 궤적을 그리며 따라 올라갔습니다. 마을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도 산속의 짐승들도 모두 하늘로 올라가는 거대한 빛의 여우를 목격했습니다. 여우는 구름 사이로 한참을 맴돌다가 멀리 눈 덮인 산맥 너머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하늘에서는 다시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은 매서운 눈보라가 아니라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축복 같은 한방눈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촌장과 장정들은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장원이 있던 자리에는 찢어진 옷가지 몇 점과 붓 한 자루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풍 뒤에 걸려있던 비단 화폭은 놀랍게도 깨끗한 백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선명했던 붉은 여우 그림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우던 악취도, 서늘한 한기도, 붉은 불빛도 모두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서 벗어났지만 알 수 없는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 것인가? 촌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장정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원 선비는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우가 잡아먹은 것입니까? 촌장은 고개를 저으며 장원이 남긴 옷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네, 잡아먹힌 것이 아니야. 제 집을 찾아간 게지. 본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된 것뿐이야. 언다스도라스도라스도라스. 사람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박했던 순간이 지나고 나니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누군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옥 같았던 장원의 집은 이제 주인을 잃은 평범한 빈집이 되어 쓸쓸한 기운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열린 지붕 사이로 눈송이가 들어와 방바닥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은 장원이 흘렸던 핏자국을 하얗게 덮어 지워주고 있었습니다. 나가자. 이곳은 이제 비었다. 촌장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촌장의 뒤를 따라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불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장정들은 횃불을 끄고 빈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싸우러 왔던 그들의 손에는 무기 대신 허무함과 안도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 누구도 입을 열어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기에 섣불리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순간 장원의 평온했던 미소와 하늘로 솟구쳐 오르던 아름다운 구미호의 모습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이 마을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어떤 신비로운 힘의 현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기울고 마을에는 다시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무거운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고 개 짖는 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장원의 집은 이제 불이 꺼진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더 이상 붉은 요기를 내뿜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나무 숲 언덕 위에 조용히 웅크린 채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휴식에 들어간 낡은 집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마을은 그렇게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도 멀리서 내려오는 장정들의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사한가 보네요. 불길도 치솟지 않고 조용해진 걸 보니 그래요. 산신령님이 노여움을 푸셨나 봐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그 누구도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얀 여우가 눈밭을 뛰어노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꿈을 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구미오도의 소동은 막을 내리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구미호가 하늘로 사라진 뒤 마을에는 깊고 푸근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괴롭혔던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대신 하늘에서는 솜털처럼 부드러운 눈송이만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꽁꽁 얼었던 몸을 아랫목에 녹이면서도 방금 전 목격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잊지 못해 쉬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면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긴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여행자가 느끼는 안도감과 신비한 꿈을 꾸고 난 뒤에 남는 영혼 같은 것이었습니다. 촌장은 방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창가에 앉아 눈 덮인 장원의 집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붉은 요기를 뿜어내지 않았고 그저 산자락의 일부가 되어 고요하게 숨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눈부신 햇살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은세계로 만들어 놓았고 지붕마다 고드름이 수정처럼 맑게 매달려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먹구름과 안개가 걷히자 공기는 더없이 상쾌하고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고 장정들은 쌓인 눈을 치우며 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간밤에 푹 주무셨는가? 아이고, 얼마나 곤히 잤는지 해가 중천에 뜬 줄도 몰랐네.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지난밤의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고 평온한 일상의 활기가 다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칠성과 몇몇 장정들을 불렀습니다. 장원 선비의 집을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나. 밤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살피지 못했으니 날이 밝은 김에 뒷정리라도 해주는 게 도리일 듯 싶네. 칠성은 어젯밤의 기억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촌장의 온화한 표정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빗자루와 연장을 챙겨들고 다시 대나무 숲 언덕을 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귀신이 나올 것 같았던 숲길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대나무 잎들 덕분에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까마귀들 대신 참새떼가 짹짹거리며 날아다니고 눈 덮인 오솔길은 뽀드득거리는 정겨운 소리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장원의 집 대문은 어젯밤 부서진 채 열려 있었지만 집안에서 풍기던 비릿한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마당 가득히 피어있는 눈꽃 사이로 은은한 솔향기가 배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촌장과 일행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한 눈밭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안채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소란이 무색할 정도로 집안은 정갈하고
조용했습니다. 칠성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원 선비의 짐도 옷까지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방 안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원이 쓰던 붓과 벼루, 이불,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옷가지들까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던 빈집처럼 뜻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 방 한가운데 놓인 병풍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병풍 뒤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거대한 여우가 걸어 나왔던 그 하얀 비단 화폭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놀랍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붉은 먹으로 그려졌던 구미호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티 하나 없이 깨끗한 백지만이 남아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날아가 버렸구먼. 촌장은 텅 빈 화폭을 어루만지며 탄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림이 지워진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담겨있던 혼과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곁에 서 있던 칠성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촌장님, 그런데 이상합니다. 장원 선비는 원래부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라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칠성의 말에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어쩌면 장원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지. 촌장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장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천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우가 장원을 향해 나의 조각이라고 불렀던 것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촌장은 어렴풋이 진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설 속의 구미호가 천년의 수련 끝에 10번째 꼬리를 잘라내어 인간으로 살게 했고, 그 인간이 긴 기다림 끝에 다시 본체와 하나가 되어 승천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원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승천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열쇠였던 것입니다. 촌장은 마음속으로 장원, 아니 그 신비로운 존재에게 깊은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외롭지 마시고 평안하소서. 사람들은 빈집을 대충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굳이 불을 지르거나 부술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인 잃은 집은 자연스럽게 흙과 나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 칠성은 왠지 모를 시원섭섭함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촌장님, 그래도 장원 선비가 그림 하나는 기가 막히게 그렸는데 말입니다. 그 그림을 다시 볼 수 없다니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칠성의 말에 장정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람아, 그 그림을 또 봤다가는 자네간이 남아나질 않을 걸세. 농담 섞인 대화 속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넉넉하고 따뜻한 기운이 마을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도 큰 추위가 닥치지 않았고, 산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해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승천한 구미호가 마을에 남기고 간 보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원의 빈집을 여우집이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그 근처에서 뛰어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머물다 간 자리로 기억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언 땅이 녹고 개울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하자 대나무 숲은 더욱 푸른 빛을 띠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대나무 숲에서는 여전히 청아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구슬프지 않고 마치 노랫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촌장은 가끔 마을 어귀 정자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인간의 삶과 자연의 섭리,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저녁, 칠성의 집 마당. 평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갓 캐낸 봄나물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숟가락 가득 밥을 떠넣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봄나물이 들어가야 입맛이 도는구먼. 그의 아내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올해는 왠지 농사도 잘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하얀 강아지가 우리 집 마당으로 뛰어들어오지 뭐예요. 하얀 강아지? 칠성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혹시 꼬리가 9개 달린 건 아니었어? 칠성의 농담에 아내가 핀잔을 주며 칠성의 등짝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에구, 이 양반은 아직도 그 여우 타령이요. 꼬리는 하나뿐이었수다. 복실복실한 게 얼마나 예쁘던지. 부부의 대화를 듣고 있던 어린 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나도 그 여우 이야기 해줘.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하늘로 날아갔다는 그 이야기. 아이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면서도 결말이 행복한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칠성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짐짓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옛날에 이 마을 위쪽 대나무 숲에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선비가 살았단다. 얼굴이 백옥처럼 하얗고 손이 고운 선비였지. 칠성의 이야기는 과장이 조금 섞였지만 장원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를 듣다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고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고단하지만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촌장의 집 사랑방에서도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낡은 고서를 읽다가 안경을 벗어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에서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향긋한 봄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긴 산능선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시게. 그리고 고마웠네. 바람이 불어와 촌장의 하얀 수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장원의 집. 그 빈집에도 달빛이 찾아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먼지가 뽀얗게 앉은 마루 위로 달빛이 길게 누웠습니다. 텅 빈 줄만 알았던 그곳. 병풍 뒤의 하얀 비단 위로 달빛이 비치자 아주 희미하게,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옅은 묵선 하나가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우의 꼬리 같기도 하고 웃고 있는 장원의 눈매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무서운 요괴도, 피 튀기는 그림도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평온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격정적인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깊은 뿌리가 내리고 더 단단한 땅이 굳어지는 법입니다. 구미호와 장원은 이제 저 높은 하늘 위, 별들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의 완전한 존재가 되어 이 세상을 굽어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풀벌레 소리마저 잦아들고
세상 모든 것이 잠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머리맡에도 포근한 달빛이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은 모두 저 밤하늘로 날려보내고 장원이 마지막 순간에 지었던 그 편안한 미소처럼 당신의 꿈속도 평화롭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고요한 숨소리에 맞춰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하얀 여우가 꼬리로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